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이제 이번 주가 끝나면 20일부터 이제 중간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또 탑재해 놓았으니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즘 또 이제 여러 가지 북한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훈련도 많이 아마 강화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또 한 번 듣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또 몰리기 때문에 계속 한 번에 모든 강의를 집중해서 듣는 것도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내서 바로바로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 복지론 제8장 비행 청소년의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도록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에서는 이 청소년을 성인처럼 완전한 어떤 책임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19세 미만자, 이 19세 미만자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소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성년자, 19세 미만자를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소년법에서는 이제 19세 미만인 자를 우리가 이제 소년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부의 어떤 보호 사건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범죄 소년, 촉법 소년, 우범 소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요것들은 우리가 한번 나중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소년부의 보호 사건을 대상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10세에서부터 14세 미만을 촉법소년, 그리고 14세부터 19세 미만을 범죄소년, 또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형법에 저촉되는 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이 청년을 우리가 청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그리고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년법에서 자, 우범소년과 우리가 촉법소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이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이 소년법원에서 심리해서 보호처분을 명하여서 처리하는 절차, 이것을 이제 우범소년이나 촉법소년에게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소년이라 할지라도 사건이 경미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어떻게 돼요? 이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 소년 중에 사건이 형사처벌의 대상일 경우에는 형사법원에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런 청소년 비행을 우리가 넓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과 좁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을 통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비행을 종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렇게 한번 보면 자, 먼저 넓은 의미의 이 청소년 비행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청소년들이 행하는 음주라든지 흡연, 가출, 싸움, 흉기 소지, 어떤 무단 결석, 그다음에 이제 지비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넓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지비행도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청소년 이제 비행은 뭐 절도라든지 강도, 강간, 폭력 이런 것 같은 어떤 범죄 행동을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비행을 종합하면 뭐냐면 10세에서 19세까지의 어떤 소년들 중 좁은 의미의 비행의 어떤 범법 행위자와 넓은 의미의 비행인 어떤 지비행, 일탈행위, 우범 이런 폭넓은 비행을 포함해서 우리가 청소년 이 비행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청소년 비행의 어떤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청소년 비행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살펴봤다. 그럼 넓은 의미를 따져고 보면 우리가 이 문제 행동, 그리고 어떤 비행까지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는 범죄죠. 범죄. 그래서 여기 범죄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기는 그 절도라든지 뭐 강간이라든지 강도, 폭력 이런 것 같은 어떤 범죄 행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의 비행의 문제는 이 크게 보면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넓고 그다음에 그 문제 행동 속에 비행이 있고 그다음에 그 비행 속에 범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행동은 언제든지
이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고 또 비행 청소년은 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문제 행동을 어떻게 됩니까? 문제 행동이나 비행 학생들을 사전에 우리가 인지해서 그 학생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비행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지도하고 상담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어떤 청소년으로서 균형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행 청소년의 우리가 유형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 그런 어떤 그 비행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들의 광범위한 비행을 우리가 학자들별로 다소 이제 상이하게 분류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기초로 유형을 했는지는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비행을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자들별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5가지를 이제 분류해 보면 어떤 것이냐면 지휘 행위, 지휘 비행, 그다음에 대인 비행, 그다음에 재산 비행, 그다음에 공공 질서 비행, 그다음에 성 비행. 뭐 이런 것들은 이제 5가지를 우리가 이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비행들이 한 번의 잘못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행동하는 것들도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넓은 범위를 이제 언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그 학자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자, 정혜민은 지휘 비행, 뭐 성비행, 폭력 비행, 재산 비행 이렇게 갖고 김철현은 대인 비행, 대물, 약물, 기타 비행. 김태우는 대인 비행, 대물, 뭐 혼합형 비행, 기타 비행이라 나누고 있고요. 김규석은 반사회적 비행, 공격적 비행, 정신 그 병질적 비행. 그다음에 박강현은 공공질서 비행, 재산 비행, 그다음에 지휘 비행, 대인 비행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식은 또 지휘 비행, 폭력 비행, 재산 비행, 성 비행, 약물 비행으로 나누고 고성에는 지휘 비행, 폭력 비행, 약물 비행, 성 비행, 재산 비행, 질서 비행 이렇게 나누고 샌더스는 강력 범죄, 그다음에 어떤 재산 범죄, 형법 위반 행위, 지휘 비행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누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5가지를 이제 우리가 나눴는데 그것이 꼭 맞다 틀리다라고보다도 청소년의 비행의 유행은 거의 뭐 비슷비슷하지만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소년 범죄 추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소년 범죄의 추이는 자,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우리가 이제 그 평균적인 추이를 우리가 보면 저기를 보면 한 4.2 정도의 어떤 그런 청소년 범죄가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2010년도에서부터 그 이제 2010년에서 19년 사이에 10년 동안의 청소년 범죄 추이를 보면 소년 범죄 발생 비율가 가장 높은 이제 그 범죄군은 뭐냐면 재산 범죄고요. 그 다음이 강력 범죄로서 폭력, 그 다음에 교통 범죄, 그 다음에 강력 범죄로서 흉악 이게 있고, 그 다음에 2019년에 강력범죄 흉악의 어떤 그런 소년범죄 발생비는 다른 범죄군에 비해서 가장 낮았지만 다른 범죄군은 지난 10년간의 증가율이 감소한 반면에 강력 흉악범 이거는 28.2%가 이제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년 범죄 추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도표에서 이제 나오다시 이 제일 많은 것이 재산범죄입니다. 재산범죄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강력범죄. 강력범죄로서 여기는 폭력입니다. 폭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는 교통범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에서는 이 강력범죄인데 흉악한 것.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범죄 추이를 보면 실제로 재산 범죄가 제일 이제 높고, 그 다음에 강력 범죄로서 폭력,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범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력 범죄지만 흉악 범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년법에서 가장 이제 이렇게 추이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 자, 소년 범죄자 정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소년 범죄자 정가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년병과제 전과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초범이 이제 그 전과가 없는 경우죠. 이제 그러면 57.8%가 가장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많았고, 전과 1범이 이제 10.1%, 그다음에 2범, 뭐 3범, 4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3범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은 거는 뭐냐면 자, 4범 이상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한 13.5%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자, 청소년들이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과 없는 것이 57범인데 1범과 2범과 3범이 이제 주인데, 전체적으로 4범 이상 한 번 범죄가 나로서 계속적으로 이뤄간다 그러면 그 13.5%가 계속적으로 범죄를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범인 경우 다음으로 4범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잘못을 가다가도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잘못 가가지고 1번, 2번, 3번, 4번까지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는 그 범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청소들의 잘못을 때 바로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년범죄 추이입니다. 이 소년범죄 추이는 자 이제 그 남자 청소년이 거의 이제 82.2%를 차지하고 있고, 여자는 이제 17.8%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모든 범죄 유형에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이제 많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범죄자의 가족 형태를 살펴본 결과 모두 이제 부모 모두가 있는 경우가 77.3%가 있다는 거죠. 어쩌다 의아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부모 모두가 있는 경우에 소년 범죄가 이렇게 많다? 근데 재혼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청소년, 청소년 이 가정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보니까 여기 70.3%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가족의 어떤 구조보다는 이 기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부모가 계시잖아요. 부모 플러스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모가 있다고 두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부모가 범죄 어떤 그런 그 범죄에 사실 이제 그 범죄 집단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모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로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또 아이들의 어떤 요구사항, 아이들의 어떤 그런 필요사항, 그다음에 서로가 이런 것들을 채워주면서 서로가 어떤 그런 반응할 때 이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그 범죄 집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거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구조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는 또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뭐 부모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결혼하다 보니까 또 자녀가 태어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양육을 한다고 하지만 또 얼마나 실수를 하면서 양육을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그 자녀를 잘 또 양육을 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모로서 어떤 그런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자녀의 역할을 해서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 저도 깜짝 놀랐고, 또 우리 부모가 참 잘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과 정말 소통하고 그 자녀들이 정말 바르게 우리가 갈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주연자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소년 범죄의 추이를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우리가 슬퍼 이제 보면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불기소, 여기가 이제 어떤 그런 그 불기소가 여기 40.4%,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소년 범죄 처분 결과를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년보 이제
소년보 이제 송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39.4%, 그다음에 기소가 어떻게 됩니까? 12.3%.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자,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범죄가 극악해짐에 따라서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는 것은 12.3%. 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어떻게 돼요? 1.3%밖에 안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불기소가 이제 불구속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촉법 소년이나 그다음에 하양 및 소년 어떤 범죄자에 대한 어떤 처분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적 어떤 접근에 대한 이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되는 경우가 12.3%이고 그 중에서도 구속되는 경우는 1.3%밖에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 청소년의 범죄가 극악해짐에 따라서 소년 범죄자에 대한 어떤 처분을 이제 강화해야 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촉법 소년에 대한 어떤 하향 및 소년 범죄자에 대한 어떤 처분 강화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청소년 복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래서 촉법 소년에 대한 이제 촉법 소년에 대한 어떤 범죄 연령을 좀 이제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런 어떤 이제 예비 이제 후보자로서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발표한 거를 좀 낮추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법무부에서 이제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한번 촉법 소년으로서는 이제 형사상의 어떤 처분을 제외되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등록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항 속에서 그게 기록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기록이 되고 나면은 어릴 때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 기록이 평생을 따라가면 이 학생이 어떤 면에서는 취업하는 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업에도 문제가 이제 있게 된다 그러면 이 학생은 참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촉법소년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강간범이라든지 어떤 가정 파괴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어떤 그런 처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만큼은 또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정말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소년법원의 이제 처분 종류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이 비행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에 소년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심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심리는 결정한다라는 어떤 용어, 결정한다라는 어떤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소년법에 적용되는 연령은 이제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그래서 소년법에서 적용되는 연령은 그래서 10세에서 13세까지 14세 미만이지요. 이걸 촉법소년, 이걸 이제 자꾸 낮추려고 하는 거죠. 14세에서 19세 미만을 범죄소년, 10세에서 19세 미만을 우범소년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촉법소년, 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지만 이 형사처벌에 대한 어떤 그 형사 책임에 대한, 여기서는 이게 지금 물을 수 없는 것, 법령에 위반되는 했지만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이제 그다음에 범죄소년은 자,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청소년을 이제 우리가 범죄소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범소년은 자, 범죄의 우려가 있는 이 청소년, 범죄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 그래서 소년법에 따라서 범죄 행위를 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 소년부 판사는 이제 소년보호 처분을 우리가 이제 내리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처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결정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결정 사항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년법상 소년보호 처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이 처분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처분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호서부터 이제 1호서부터 이 5호까지는 1호서부터 5호까지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사회내 처분입니다. 사회내 처분하고 6호부터 여기에 10호까지는 10호까지는 6호서부터 10호까지는 여기는 이제 시설 내 처분. 이런 시설 내 처분을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년법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처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는 감호위탁을 한다. 감호위탁. 그리고 수강명령을 100시간씩 이하를 우리가 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도 200시간 이하를 명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호관찰에 관해 어떤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장기 보호관찰은 2년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어떤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을 할 수 있고요.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개월 이내 소년을 송치할 수 있고 단기 소년의 송치는 6개월 그 다음에 장기는 2년 이하로 우리가 이제 송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처분 절차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처분에 따라서 어떤 그런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범죄 소년 처리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사건인데 자, 범죄 소년 이 범죄 소년의 형사 사건에 관해서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형사 사건의 가정에 따르도록 되고 있다. 이 형사 사건의 어떤 규정을 따르도록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범죄 소년의 경우에는 검사에 송치될 경우 검사는 어떻게 돼요? 1년에 대한 어떤 피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어떤 그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재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어떻게 돼요? 송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은 다시 어떻게 돼요?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도록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소년부에서 이렇게 그 검찰에 이제 송치된 사건은 다시 이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자, 검사는 소년 피해 어떤 피해 사건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이러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어떤 주거지나 또 검찰청 소재를 관할하는 어떤 보호관찰소장, 그 다음에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 피해자 품행, 그 다음에 경력이라든지 생활환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어떤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시 없이 어떻게 돼요? 이를 조사해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자, 검사는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선도를 해야 되는데 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 선도 그리고 소년원 성도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의 상담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받게 하고 피해 사건에 대한 어떤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뭐냐고 하면 자,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우리가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이제 우리가 하죠. 그걸 통해서 이루어져가고 있고 자,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어떤 친권자 그다음에 후견인 이런 어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범죄 소년에 대해서 형사 재판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 여기는 소년에 대한 어떤 형사 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는 어떻게 돼요? 어떤 소년의 심신 상태라든지 어떤 품행, 경력, 그다음에 어떤 가정 상황, 그 밖에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정확한 이러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법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소년의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형을 이제 경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법에서는 자, 범죄 소년에 대한 어떤 형사처벌에 대한 어떤 별도로 정하고 있고, 죄를 범할 당시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으로 처할 경우는 15년 유예 기간을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년이 법정형으로 인해서 장기 2년 이상의 어떤 유기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로 정해서 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그 형을 이제 경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징역이나 금고는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서 특별히 설치된 교소도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서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형의 어떤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반 교도소로 이제 옮길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제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징역이나 금고 이런 것들을 선고받았을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고, 무기형의 경우는 5년, 15년의 어떤 유기형의 경우 3년 이렇게 되는데, 자, 부정기형의 경우는 단기 3분의 1 지나면 이런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성격의 이 성격을 환경에 대한 어떤 개인의 어떤 적응을 결정하는 개인의 특성이라든지 기질, 신체 지속적인 조직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면서 이 성격은 이제 세 가지 어떤 포괄적 차원인 신경증적 경향, 외향성 경향, 정신병 경향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77년에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어떤 위 세 가지 성격 차원과 다르게 있다는 이제 이론을 제시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아이젠에크의 성격과 범죄론은 성격 이론과 범죄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성격 이론과 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이론으로서 여기에서는 이제 아이젠크의 어떤 성격과 범죄론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아이젠크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외향성이 이제 높은 사람은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 각성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자극을 찾고 적은 양의 어떤 슬로드 중추 신경의 억압이 완화돼서 쉽게 어떻게 돼요?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신중성 경향이 높은 사람, 이 신중성 경향이 높은 사람은 지나치게 어떻게 돼요? 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지나친 경포 반응을 나타내며 같은 행동을 하는 어떤 반복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경증적인 이런 성향이 높은 상태에서 외향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발표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거잖아요. 신경증적인 성향이 높은 상태에서 외향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은 범죄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아들러의 어떤 개인 심리학적 범죄론입니다. 자, 아들러는 인간을 분해할 수 없는 통합된 실체로서 본능의 포르가 아니라 창조적 역동성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욕구는 열등감의 극복,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 여기에는 어떤 자기 완성을 위한 어떤 내적 욕구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적 노력이 생활 양식의 일부를 어떤 형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성격 기능의 한 면을 이루게 된다고 하면서 생물학적 측면에서 보다는 어떤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의 어떤 협력 의지가 높고 낮음과 그다음에 개인 활동 에너지의 어떤 높고 낮음에 따른 생활
그래서 생활 양식 유형은 그래서 사회적 유형은 높은 편이다. 그리고 지배형 개인 및 활동 에너지는 높고 타인과의 어떤 활력 의지도 낮다. 그다음에 기생형 및 회피형 여기에는 지배형의 사람의 공격적이고 범죄자고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자고 자살자 등 이런 가능성이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격 이론을 통해서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격으로 우리가 보고 얼굴 유형에서 이제 이렇게 범죄자에게 보면은 범죄자의 어떤 그런 그 상을 보면 얼굴이 울긋불긋하고 얼굴이 울긋불긋하고 막 그렇다는 거죠, 많이. 이 사람한테 전국적으로 그 여러 가지 어떤 어, 지배 어떤 그런 지배형의 사람이 공격적이고 범죄자일 때 일어났던 그런 그 알코올 중독자 이런 어떤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범죄 유형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가 어떻게 되고 뭐 그다음에 어떤 눈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안면이 어떻게 되게 있다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그런 그 인간의 어떤 개인 심리적 변화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아들러의 어떤 그런 개인 심리적 범죄론을 보면, 자, 이런 아들러는 그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권력에 대한 어떤 의지 우월에 대한 어떤 이러한 추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추구가 신경증적이 되면 타인에 대한 통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월성 욕구가 강한 이 범죄자는 정복자가 되는 경향이 그런 어떤 정복자가 되는 목표를 갖고 있고 이에 집중하고 또한 사회 규칙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이런 행동적 충동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적 충동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아들러의 어떤 개인 심리학적 범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비행 청소년의 특징과 발생 원인입니다. 그러면 비행 청소년의 어떤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 청소년의 어떤 특징과 발생 원인은 여기에는 비행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이 청소년과 비교해서 이제 구분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있다면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런 어떤 비행 청소년의 특징에 대해서 많은 어떤 기존 연구가 지금 있었지만 명확한 결과를 보고한 적은 없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특징을 단정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행 청소년들은 어떤 일반적이고 이런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견해는 대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어떤 그런 시간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발생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체로 비행 청소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만족도,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인정 정도가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쓸모없고 열등하고 그다음에 존재 가치가 미약한 이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더 어떤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알아주고 그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어떠한 행동이라도 별다른 어떤 거리낌이 없이 시행에 옮기는 이런 어떤 경향이 심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어떤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능력이 미약하다. 그래서 타인에게 인정받으며 타인과 친밀하게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비행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욕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좌절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감정과 욕구를 종합하는 어떤 그런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어떤 감정을 부인하거나 억제 또는 왜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종종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냐 하면 폭행, 그다음에 오토바이 폭주 이런 어떤 비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타나게 된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비행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이 관계 형성 능력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형성 능력이 부족한데, 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 어린 시절 부모의 어떤 간신과 양육을 시작으로 해서 친구, 교사 이런 관계가 있는 타인으로부터 배려와 어떤 그런 동의, 관심을 받고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행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어떻게 돼요? 심한 정도의 어떤 거절이라든지 무관심 이것 속에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애정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가 대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 그 어,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의 어떤 의미 있는 어떤 타자의 이 상실을 경험하였기에 타인과의 관계 형상이 어떻게 돼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 이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여도 그런 어떤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자, 일반적으로 이 비행 집단은 정상적인 그런 그 일반 집단보다 더 많은 문제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어떤 의사소통 미흡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이런 갈등, 그리고 학교에서 교와의 어떤 학업 경쟁, 교사와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우 관계 어떤 면에서 보면 비행 청소년들은 이런 다양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친구의 어떤 비행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동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청소년 비행의 특징으로서 이제 다섯 번째인데 그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비행 청소년 대체로 이제 충동 조절 능력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충동적인 경향이 강하고 평소에는 어떻게 돼요? 비교적 어떤 무난하거나 대처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촉발 자극이 주어질 때 여기는 일반 청소년보다 가격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과격한 폭력범의 경우에 흔한 예가 이제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 자, 성격적인 특징으로 비행 청소년들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그다지 어떤 그런 타인의 어떤 그런 어떤 권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예절 뭐 이런 것들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어떤 침해를 하였을 때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안 느끼고 그다음에 설사 느꼈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방어하고 정당화하는 어떤 그런 기제가 일반 청소년 비해 이제 발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이 저지른 이 비행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자신의 어떤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동시에 부모의 어떤 기대라든지 친구 사이의 우정 간의 갈등, 그다음에 학업과 어떤 유흥에 대한 어떤 이런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을 어, 그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부모와 어떤 부모의 어떤 기대와 친구 사이의 우정 간의 갈등, 학업과 유형에 대한 어떤 갈등 등 이런 가치관을 혼란을 더 많이 자주 이제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비행 청소년은 특성상 사람의 일생에 있어 어느 시기보다 예민하고 감성이 풍부하고 이 각종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는 거죠. 그래 인간의 행동은 이 소질과 환경이 결합된 상태에서 영향을 받고 나타난다는 거고 청소년의 행동은 소질보다는 환경의 이런 영향을 더 쉽게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비행의 어떤 청소년 이 비행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발생 원인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이런 어떤 가정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인간이 이제 그 청소년의 어떤 그런 비행의 특징에서 비행의 특징은 여기에 이제 쭉 해서 이제 우리가 6번째까지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발생 원인은 첫 번째 이제 개인적인 요인인데 이 개인적인 요인이 이제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이런 개인적인 요인은 자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의 비행 원인은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 신체적 어떤 그런 타고나는 어떤 그런 특성,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에 오는 갈등과 요구 불만, 그다음에 개인적 열등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어떤 청소년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가정적인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가족 일원이 되고 그다음에 한 가정의 어떤 구성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모 문제 부모 아래에서 문제아가 나온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문제 부모 아래에서 문제가 나온다. 근데 문제 부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문제 부모 아래에서 문제아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핵가족화라는 겁니다. 핵가족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핵가족화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현대 사회는 이런 어떤 그런 이런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면서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로 구성되는 이 핵가족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가족 구성원 속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대체로 인내심과 양보심, 협동심, 어떤 그런 공경심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중심적 행동과 어떤 단편적인 사고를 가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은 장래 청소년 비행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비행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가족화 현상이고 이제 두 번째는 부모의 양육 태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는 뭐냐면 자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을 때 자녀는 어떤 면에서는 가치관이 혼돈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예를 들어보면 자 어머니는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는 자유롭고 허용적인 반면에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매세 엄격해. 그럼 어느 부모가 있지만은 어느 장단에 이 춤을 춰야 된다는 얘기냐 이거죠. 어? 여기에서 보면 엄격한 부모 밑에서 그래서 이 부모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 그래서 자녀와 어떤 부모를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일관성이 없으면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자녀의 혼돈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부모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무관심하다든지 방임할 경우에 이 가치관이 자녀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어떤 면에서는 엄격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또 하게 된다면 거기에 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해도 안 되고 방임해도 안 된다. 적절하게 우리 자녀를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또 우리 자녀를 이해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러면 서로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이 문제 가정입니다. 문제 가정. 자, 부도덕한 가정, 빈곤 가정, 시설 가정. 자, 이러한 문제 가정은 청소년 비행과 비교적 어떤 상관관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다는 거죠. 이러한 가정, 부도덕하고, 그다음에 어떤 말은 빈곤해, 여러 가지 어떤 시설 가정에서 자랐어.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교적 청소년 이런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도덕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 중 어떤 범죄자라든지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각종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자가 있는 가정이다. 그런 가정 속에서 이제 여기에는 비행 청소년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비행 청소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그런 문제 가정 속에서 우리가 문제 부모뿐만 아니라 문제 가정 속에서 또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대물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이 끊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끊어야 된다. 끊은 것은 혼자 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가정과 그다음에 학교와 어떤 지역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협력해서 이루어갈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안 될 때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자, 학업, 교육적인 원인입니다. 학업, 교육적인 원인. 자, 청소년기는 연령상 중고등학교 재학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고등학교 재학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라든지 이 학업, 그 다음에 교육관계 이런 어떤 청소년의 인격 형성과 그 다음에 건전한 성장에 큰 어떤 주요 변인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업에 대한 어떤 흥미 감소, 성적 부진, 반복적인 어떤 학교 생활 그다음에 입시주의 어떤 교육 정책, 무단 결석, 음주 흡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탈 행위와 각종 비행에 빠져드는 이런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뭐냐면 흔히 문제 학생으로 일컬어지는 이 불량 교와의 어울림은 그 속도가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불량 교, 이 또래 집단이잖아요. 또래 집단. 어떤 또래 집단, 어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성장하는 데 상당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불량 교우를 만나게 되면 그 속도는 정말로 엄청나게 빠르게 비행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또래 집단 중 비행성이 심화된 이 교우와의 만남은 서로 간의 어떤 동질감과 애착관계 이런 것들이 형성됨에 있어서 비행에 대한 어떤 죄의식을 감소시킨과 동시에 더 큰 비행에 빠져들게 되는 이러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그런 그 학생들은 공부와 학업에 대한 어떤 압력을 많이 경험할수록 이제 여기에 또 특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런 요소들이 이제 많이 빠져들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낮은 어떤 학업 성취도,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어떤 애착 부족, 학습 능력, 학습 무능력, 그다음에 학교에서 잘못된 경험, 그다음에 학교 생활의 어떤 부적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청소년 비행은 밀접한 어떤 그런 상관관계를 여기는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들은 공부와 학업에 대한 이 압력을 많이 경험할수록 지휘비행, 가출, 성비행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 비행 시기도 빨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휘비행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 이 지휘비행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에 그 형법에 이 형법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 형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어떻게 돼요? 사회규범상. 사회규범상은 어떤 연령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돼요? 허용되지 않는 음주라든지 흡연, 그다음에 허락받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외박, 가출 이런 것들 행위로 인해서 이런 행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지휘비행이라 한다. 그래서 이런 지휘비행은 청소년 그 성인으로서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 형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사회복지상 연령에 어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이 청소년들을 지휘비행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문화적인 요인입니다. 문화적 요인. 자, 현대 사회의 어떤 그런 개인주의와 물질 숭배주의,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자, 전통 사회에서는 이 공동체적 생활 양식이 어떤 면에서는 이 비행을 억제하는 이런 순기능적인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순기능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전통적인 어떤 유교적 사상과 공동체적 생활 양식이 이제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현대사회의 어떤 개인주의와 물질 그런 만능주의를 따라서 이것들이 이제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는데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개인이 모여서 집단과 사회를 형성하면 그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떻게 돼요? 사회적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과 범죄도 각종 사회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 현상인데 그것이 비행이 됐든 범죄가 됐든 이런 것도 각종 사회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현대 사회에서는 TV나 언론, 서적, 잡지, 영화 등 각종 매스미디어에서 다양한 정보를 양산해서 이러한 정보들은 어떻게 돼요? 사회의 어떤 그 문화 변화와 함께 가치관의 혼돈을 가져온다.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생활 양식이 변해가면서 이제 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물질이면 된다. 응? 돈이면 된다. 돈. 이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그런 우리가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정을 다 무시하고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느냐,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 응? 황금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청소년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학교에서도 뭐 1등만 하면 되는 그래서 뭐 시험지를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시험지를 학교 선생님이 통해서 부모님이 시험지를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험지를 하여튼 간에 뭐 탈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자기 자녀한테 주고 그다음에 뭐 학생들도 어떻게 하든지 1등을 하기 위해서 다 꺼진 학교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빼돌리는 뭐 이런 현상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비행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 만능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온 이런 하나의 어떤 과정이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도 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잠시 10분 휴식하고 다음에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